2020년 1월 31일 금요일, 베트남 해외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6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본방송으로 지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오랜만인가? 설 잘 보냈어요, 그래 어떻게? 네, 설 잘 보낸 얘기는 지난 호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엄사장 설. 네, 저의 뭐 간단한 설 얘기. 솔직히 야기를 2번 해가지고 한 번은 잘려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건 설날에 저희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는 설날이다 보니까 친정, 나은 친정이라는 말은 안 쓰지. 본가 처가. 그래, 네. 원래 그런 말 쓰나? 친정의 반대말이 뭐지?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과 친정이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네, 친정은 자기 집 쪽, 시댁은 그 시댁 쪽. 남자는 뭐야 그러면? 본가 처가. 처가집 반다 그래. 처갓집 양념통닭. 양념통닭. 그렇죠. 맞죠. 본가집 양념통닭은 없나? 본가라는 또 식당이 있죠. 그런 거 아니야? 처가집 양념통닭이 그 보통 뭐 이제 그 처가를 가면은 옛날에 네. 막 그 씨암탉 잡아준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그거 아닌가? 그치, 그거 같아. 맞아. BBQ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BBQ는 말 그대로 바비큐. 교촌은 기어촌. 뭐저 호식이 2마리 찍고. 근데 그 마이크가 또 안 들리나? 네네. 이게 잘 들리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저 그냥 팟빵에 올릴 때는 항상 네.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뭐 이게 사운드가 방식이 다른 게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마이크가 직접 녹음을 한 거고요. 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지금 화면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 목소리 적다라는 해가 저도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편집할 때 보면 좀 작게 나와서, 제가 볼 때 이 음성으로 할 때는, 영상으로 찍을 때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 떠들어야 가깝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뭐 어쨌건 그 지난 설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프로님? 끔찍했죠. 끔찍하다. 끔찍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보여드릴 수 있나 혹시 이거? 잠깐 보여드릴 수 있죠. 네, 아까 전에 방송에 나왔던 건데. 못 나왔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제가 엄사장 집이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요건데 요거 지금 이게 지금 보이기보다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 머리가 원래 주먹만한데 커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집에 처음 온 건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찍으러 왔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죠. 약간 그 옛날에 팀 버튼에 나왔던 배트맨에 보면 이제 그 배트맨 부를 때 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고든 형사가 쓰는 여기다가 그쵸. 이거 붙여놓고 이제 그런 느낌 나는 걸 조명이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돈을 주고 샀냐 하니까 돈을 꽤 비싼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 그 호회 방송 때 이제 그 저는 중간에 방송 실수 때문에 편집을 못했는데 이제 그때 그렇죠. 나온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뭐 간접등과 뭐 배결등이 이제 뭐 창의성에 좋고. 그 얘기가 잘렸지. 잘렸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형광등이 이제 뭐 하면은 이제 뭐 그 이성적 사고 할 수 사고에. 있고, 제가 그러면서 그 진화덜된 원시인도 아니고 지금 뭐 그 빛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하냐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이제 이발소에 이제 두 가지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잘렸구나. 그 얘기까지 이게 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방송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발소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 어릴 때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 루머라기보다 뭐 그런 그쵸,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그 동네 이발소인데 그 남자들 이발소가 1층에 있는 이발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보통 2층 3층에 있는 이발소들이 있거든요. 보통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그 머리 헤어샵 같은 경우는 2층 3층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삼색 돌아가는 게 이게 2개가 붙어 있으면은 그 이제 퇴폐업소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한번 확인을 해봤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가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저희 학교 앞에 그 2개가 돌아가는 데가 3층에 있었거든요. 굳이 안 가봤다는 얘기를 하면 또 더 이상하게. 그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밤에 이제 그걸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가보자는 게 진짜 가보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지 확인을 해보자라 루머가 있으니까 갔는데, 이제 그 철문 뒤에서 이제 빨간색 그 정육점 불빛이 나와서 이제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조명 얘기를 하면서 했었고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설은 잘 보냈고 뭐 저는 잘 보냈고, 이제 이프로님 설 보낸 얘기 하다가 저희가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아직 안 했잖아요. 일단은 뭐 설을 제가 이번에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대구 가는 비행기표가 비싸기도 비쌌고, 태국 제가 알기로는 티웨이가 한 80만 원씩 하더라고. 티웨이가 80만 원, 막 70만 원, 80만 그렇죠, 원. 그렇죠. 그렇게 표도 없고 사실은 뭐 저가항공 80만 원 주고 가느니 뭐 하겠냐. 제가 왕복항공을 한 2달 전쯤에 끊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저걸 끊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가격이 뜨더라고요. 뜨죠. 1,400만 동. 70만 원. 그 70만 원이 넘었죠. 서울 가는 거? 서울 가는 거. 인천 왕복. 뭐 비행기로. 비엔남 에어라인.
그 좋은 거 베트남 타는데도 항공. 그 정도인데. 그렇죠. 미리 끊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갔죠. 그래서 제가 작년 설 같은 경우 재작년은 제가 태국에 있었나 아마 그렇고 작년은 제가 한국 들어갔다 온 것 같고 네. 재작년에는 제가 말레이시아를 그때 아마 설 시즌에 아닌가? 그때 내가 겐팅 아일랜드 갔을 때가 아마 그때 뭐 대충 뭐 그런 시즌에는 같아요. 그쵸. 제가 네. 제가 외국 나갈 일이 있는 게 보면 보통 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외국을 나가는데 베트남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있어봤어요. 그냥 그래서 뭐 돈도 별일 없고 있겠나? 별일 있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쵸. 집에 이제 피자랑 라면이랑 이제 뭐 카레 같은 거 좀 사놓고 그래서 이제 좀 밥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되었죠. 한 5일 정도를 라면과 그 냉동 피자와 카레를 먹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사람이 이제 이래 죽는구나. 약간 뭐 괴혈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과일과 야채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못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주위에 일단은 베트남에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이 거의 안 하고요. 일단 동네 식당 같은 경우는 다 휴무고. 그렇죠. 거의 안 하죠. 두 번째가 식당을 여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한인타운도 있고 저기 뭐 서양 애들 많이 사는 데 같은 경우 식당을 여는데 네.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2%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서는 꽤 거리가 먼. 좀 약간 시골까지는 아닌데 시골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3km를 점심을 먹자고 3km를 왕복을 걸을 수는 없잖아 내가. 그렇죠. 그 왕복 6km를 밥을 먹자고 제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식당이 열렸는지 확인도 안 되는 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그 뭐죠 그 컵밥을 사놓긴 했네요. 그래도. 그 컵밥과 네. 김치와 라면과 피자를 먹었는데 한 5일쯤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아, 그렇죠.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베트남 하노이에는 설에 오시면 힘들다. 진짜 힘듭니다. 네. 아니, 호치민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를 좀 왜냐면 저 한인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들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한인타운까지 한 6.5km 정도 나오는데 편도가 6.5kg죠? 그렇죠. 그렇죠. 6.5km 왕복 12kg. 왕복 12km 제가 밥을 먹자고 갈 수는 없다. 그럼 12km 걸어면 다시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된다.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은 게 이제 그 이제 설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그걸 먹었었거든요. 그 포케볼이라고 이제 그 하와이안 그 정확하게 단어 이름을 포케 포케 POKE 볼 POK 볼. 아니 그게 뭐냐면은 뭐 참치 들어가고 아보카도 들어가고 이제 그 밥인데 회덮밥 같은 건데 그게 당신 하와이에 있었다면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네. 그게 하와이 전통 음식이라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하와이 전통 음식 제일 유명한 거는 스팸 올라간 밥이 있습니다. 스팸이 올라갔다고? 네. 그래? 하와이 전통 그 요리 중에 보통 보면은 무슨 스팸 올라온 건 뭐야 도대체? 되게 유명한 그 스팸 밥집이 있는데 하와이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인데. 뭐야 봉구스 밥버거야? 뭐야 그게? 아, 그 약간 그런 요리예요. 그 밥 위에다가 스팸 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밥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카페백이라는 하와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건 요리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스팸을 그대로 그냥 구워가지고 올렸다니. 맞아. 이게 뭐냐면은 이 슈니젤이라고 하면 뭐 그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거 치킨가스 아니야 치킨가스. 그래도 그거는 튀기는 거라도 했지. 그 스팸 그 소금 절인 고기를 그냥 스팸 구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주는 요리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그 맛집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베트남에 보면은 그런 뭐야 그게? 롯데리아 가면 치킨밥 팔잖아요. 치킨 파는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스팸밥을 팔아요. 스팸밥을. 아 진짜? 왜냐면 그 유명한 그 전통 그 요리 전통은 아니지 요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포케볼이 하와이안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에 하와이안 참치도 잡히고 막 아보카도 나고 하니까 그 밥 위에 그 이제 스시처럼 회덮밥처럼 위에 막 그 콩이랑 막 야채 올려가지고 과일 올려가지고 소스 뿌려 먹는 건데 네. 그 집이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거 씨 먹어야겠다. 그 마지막 날 시켰는데 그랩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캔슬이 한 5번 나더라고. 30분 동안 그랩으로 차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 고무적인 거는 설 연휴 때는 시도조차 못했는 게 그래도 다이얼링은 간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취소를 한다라는 그 피드백을 얻어가지고 위안을 얻어가지고 주문하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그 밥이 오는 30분이 아니고 기사분 찾는 30분이 걸려가지고 계속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사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30분 걸려서 밥을 먹었는데 그 한 5일 만에 야채와 과일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기분이 났어. 그래서 사람은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 뭐 자연식 먹어야 됩니다. 그 행식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것들을 그 더러운 식품 가공업체에서 만든 그런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네. 그냥 먹고 나서는 기운이 돌아가지고 오후에 좀 일을 봤어요. 제가 원래 일주일 동안 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진짜 한 이틀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인스턴트 냉동 먹다 보니까 무기력해져가지고 집에서 자고 드라마 보고 꼼짝 안 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베트남에
몰라죠 당시 4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어 설 때. 설에 비가 왔어요? 천둥번개를 치면서 비가 오는데. 오기가 아닌데. 진짜 제가 그래 못 나갈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이 엄청 흐려요. 보통 아침에 내가 9시에 나갈 일은 없잖아. 그쵸. 점심은 인스턴트를 먹고 한 1시쯤 돼서 이제 나가볼까 가볼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천둥번개를 불어난 비가 저녁까지 왔어 진짜. 8시 9시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이 한 3, 4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우울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포켓볼을 먹고 저녁에도 그걸 또 시켜 먹었는데 그것도 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만약에 하노이에서 특히 그 한인타운 말고 관광지 말고 좀 계실 분이 계시면 과일과 채소를 꼭 사놓으시라.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컵밥은 사놨는데 당시에 이제 뭐 과일 같은 건 좀 안 사놨어요? 그 생각을 못했어. 사과도 좀 사놓고. 그 한인마트 갔는데 과일이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명절이라서 과일 다 팔렸나? 그러니까 뭘로 과일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병에 걸릴 뻔했다. 그래서 그 라임을 먹고 그 선원들이 살았는가 그 비타민의 중요성. 비타민 중요성. 그렇죠. 그리고 해를 못 보니까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봉재가 원래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놀러 갔다거든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원래 인도네시아가 우기라 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왔대요 이번에. 베트남에 다 왔나?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 왔다. 그게 진짜 천둥번개가 치는 비가 한 4일 왔어요 지금. 그래서 뭐 죽을 뻔했었다라는 얘기랑 또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또.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뭐 제 설 근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대 일주일 동안. 굳이 왜 다른 데 안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가고 싶어도 그게 없으니까. 그거? 일단 비자. 비자는 무슨 말이야? 돈? 돈도 없고 일단 그냥 좀 쉬고 싶더라고 이번엔 그냥. 그래서 그냥 있었죠. 근데 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겠다. 진짜 그 한인타운을 내 숙소를 잡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K마켓은 여니까 한인마켓은 그러니까. 여니까 한인마켓 근처에 자리 잡으면 문제가 없다. 아마 그 방송을 듣는 많은 한인 청취자분들, 한인타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헛소리 하나 싶을 건데만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외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다. 그렇죠. 대부분의 여기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그 공항에서 오시는 길에 거의 한 80% 확률로 지나가는 곳에 바로 이 프로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통해서 하노이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95% 정도 확률로 저희 집을 5m 이내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 집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택시 타고 노이바이 가는 시간이나 제가 봤을 때 미딩 가는 시간보다 노이바이 가는 시간 훨씬 가깝고. 그렇죠. 훨씬 가깝습니다. 그건 차가 안 밀리기 때문에 좀 훨씬 가깝고요, 제가. 네.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베트남의 하노이에 또 베트남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어떻게 되나요? 그거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 손 자주 씻으시고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에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마스크 대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베트남에 설 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그렇죠. 사실상으로는 설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뭐 제가 설 때는 한국 뉴스를 뭐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고 요즘 들어서는 하다가 갑자기 계속 그 뭐 감기 얘기, 폐렴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 찾아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마스크 사야 된다. 우리 마스크 사재기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기사 보는 순간 떠오른 게 이거 난리가 났으면은 무조건 마스크나 이제 의료용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가 뭐 그쪽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매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이어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일반적으로는 구매처가 없는 게 정상이지. 셀러가 없는데 그냥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가 필요하다.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 아는 동생이 그쪽도 좀 큰 회사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스크 마트 가면 다 파는데 뭐 이런 얘기 하냐. 그게 아니고 대란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이 좀 설이 좀 길잖아요. 한 2, 3일 정도 베트남 그렇죠? 한국보다 한국 설 끝나는 순간부터 주위에서 이제 여기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다. 중국에 지금 마스크가 동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 찾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저는 뭐 제가 비즈니스는 아니다만도 이제 뭐 저도 이제 주위에 듣는 분도 있으니까 뭐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제 막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량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이제 100만 개 이런 뭐 10만 개 수량은 이제 수량으로 안 받아들이고 중국 들어간다고 중국에서 난리 났다 하니까 5천만 개 막 7천만 개씩 들어가는 거야. 마스크 뭐 이런 제품들. 그것도 종류 상관없대요. 그냥 입만 가릴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뭐 오피셜이긴 한데 이제 그 좀 중국 정부에서도 국내산
이제 마스크 유통 같은 경우를 좀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도 병원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중국산 마스크가 중국 내 유통이 좀 힘들다 보니 이제 베트남, 한국에서 이제 뭐 유통 들어가는 거 지금 보도 안 그래도 이제 엄 사장이 이제 그 방송 세팅할 때 제가 본 게 그런 거였거든요. 뭐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뭐 중국에 이제 물량이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냥 현금을 준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예를 들면은 뭐 보통 뭐 BL 끊어가지고 30% 성금 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TT로 무조건 100% 때리고 TT로 그냥 무조건 줘. 돈 줄 테니까 금액 상관없으니까 물건을 지금 그냥 쓸어가고 있다면서 중국 들어가는 물건들이.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지금 요즘에 그 방송 나왔던 그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들이 뭐 중간에 근데 마스크 가격이 폭등해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원가로 뿌리는데 중간 마진 먹는 업체가 크게 먹는 거죠. 사실 마진 뭐 크게 물론 뭐 제조업체에서도 사실은 뭐 펌핑을 시키겠지. 그거는 뭐 제가 뭐 안 해봤지만 그 100원짜리 설마 난리 났는데 100원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 그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특근 돼야 돼, 야근 돼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좀 돈은 더 붙이겠지만 또 중간에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업자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국에서 그만큼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금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한국 자국민들한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국민들한테는 그냥 좀 정직한 가격에 들이대. 그렇죠. 네, 좀 방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그 남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 장난치는 거죠.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고 그렇죠. 관심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내가 돈을 벌었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친구가 갑자기 그 주식을 보여주더라고. 50이라는 주식이 있는 거예요. 혹시 50? 50이 마스크 만드는 회사래. 50 본드 아닙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겠는데 50 본드인지 모르겠는데 네. 마스크 만드는 회사래. 그게 터지고 30%가 뛰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상을 2번 쳤다.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야 뭐 돈을 버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자국민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그렇죠. 버는 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뜨고 나니까 누구는 또 박쥐 먹방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먹방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뭐 제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에 계신 분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박쥐 먹방 했다 하는 거 보면 그 국경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오피셜하게 방송에 이런 말 안 쓰기로 하셨습니까? 뭐 짜장면이니 스시니 이제 뭐 스파게티니 이런 말 안 쓰기로 했는데 퍼니. 퍼니 뭐 이런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지금 자기 얘는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막 그 동생이 감염되고 지금 그 뭐죠 그 아들내미 딸내미가 감염될 건데 그렇죠. 그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박쥐 먹방을 했다 이런 좀 몰상식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마스크를 알았으면 제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쿠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야 이게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하는 계단인가요? 이게 하나 지금 넘어갔다. 생각해봐 7천만 개 계단 10원씩만 남겨도 돈을 얼마 가져가는 거야 내가. 아파트 한 채씩 막 올라가는 거야 나 이게 빵빵빵 있잖아. 그래서 유통의 마법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죠. 다음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노려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네,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환율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스크나 이런 뭐 의료용품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제외하고도 지금 그 중국에서 자재가 안 넘어온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교통이나 뭐 이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네.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 이제 그 한국 베트남에 특히 있는 제조업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완전 비상 상태래 지금. 이거 천재지변인 거지 지금 이제 그냥 중국에서 자재가 안 넘어오니까. 춘절 때문에 쉰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격리되거나 격리나 물류 그 영향을 받거나 물류 유통과 그런 거 지금 중국 공안 당국에서 지금 차단하다 보니까 뭐 듣자 하니까 그 우한이라는 곳이 그 중국이 굉장히 센터에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대전 같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우한을 봉쇄했기 때문에 일단 길이 대전이 막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쭉 돌아와야 되잖아. 경상도로.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인 대전이 경상도 위에 있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충청도 있잖아. 그러니까 강원도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향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또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충청도가 막혔다. 그럼 어떻게? 강원도, 경상도 돌아와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저기 그 이 신천과 또 아산에 계신 분들 좀 잘 그 시간들 보내고 치유돼서
나오기를 또 바랍니다. 베트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감기가 좀 저도 저희 변호사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제가 그거 아마 안 한 거 잘린 것 같아요. 그것도 잘렸나? 그래서 지금 뭐 감염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잘 다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아까 연락 왔어요. 제가 저한테 뭐 대학교에서 지금 뭐 휴교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도 좀 심각할 수도 있다 보니 이제 여기 계신 한인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 게 뭐 너무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철두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준비가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죠. 네, 그래서 좀 너무 공포심에 떨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정부가 잘 해주겠죠. 좀 부족한 건 있겠지만도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무슨 얘기죠? 또 뭐 인트로가 이 정도면 되려나? 네, 20분 정도 인트로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뭐 우리의 원수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바이러스는 우리의 원수. 네,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7번째 방송 본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주제 어떤 거로 준비했죠? 몰라요, 나는. 이게 뭐냐면, 또 뭐 저희가 또 부동산 얘기를 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하시는 분 모셔놓고 한번 했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한번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나간 얘기로 이제 뭐 부동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또 지난번 방송에서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친척분께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집을 사셨어요? 집을 아니죠? 이제 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베트남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 이게 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 뭘 위해 투자를 하겠어요? 일단 뭐 임대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다.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임대료 첫 번째. 임대료는 또 크진 않아. 왜냐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궁극적으로는 매매 차익. 당연하죠. 서울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처럼 저희가 강남의 교훈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포의 교훈. 또 반포. 평당 1억. 평당 1억? 네. 반포. 그건 잘 이해가 안 최근에 그 PD 수첩이라는 방송에서 부동산 관련 특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봤는데 하여튼 뭐 베트남 부동산이 하나니까 돈이 없어 그런 거지. 그렇죠. 하여튼 베트남에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해요? 라고 한 거를 내가 나무위키 같은 데서 본 거야. 잡아가지고 국세청 왜냐면은 내가 벌은 수익이 한국에서 버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물론 내가 벌은 거에 100%를 가지고 산 건 아니지만 뭐 114 기동대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131 기동대인가? 뭐야 그게? 그 국세청 세납한 사람들 때려잡는 애들. 그럼 무서운 데가 있습니까? 저희 잡아가십시오. 5대 권력기관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하여튼간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 세법상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제가 뭐 정확한 법적인 걸 찾아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분명 그렇게 나왔었어. 베트남에서 아니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남산 밑에도 조사받다 보면은 확실하게 알 거니까. 요새도 국정원이 남산에 있나? 없지 지금은 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또 한 얘기인데. 그거 봤어요 그거? 남산의 부장들 영화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요? 네. 그냥 편이 좀 재미없다는 얘기 많던데 그거. 난 재밌게 봤어. 그래요? 남산의 부장들? 네. 이병헌 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 재밌게 봤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아시죠? 알죠. 백윤식 씨 나오고 한석규 씨 나오는 거. 네. 그 영화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재밌게 봤었지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뭐 다시 또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 김재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재평가 뭐 있습니까 재평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왜 자꾸 재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위험한데 방송에서 정치 얘기 너무 정치적으로 안 들어가게. 예를 들면 뭐 제가 박통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박통이나 뭐 제가 방송에서 다룰 분도 아니고 하는 분인데 김재규 씨를 자꾸 재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콩고물을 좀 드셨잖아. 뭐 김재규 씨 먹으려고 먹었죠? 유가족이나 거기 뭐 정치인에서 저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할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좀 드셨잖아요 사실 돈을.
드셨다는 게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어쨌거나 받을 혜택은 다 받았죠. 아니, 중정부장 했으면은 그렇죠. 그 오른팔 레프트 라이트 막 이 정도 했는 분인데. 그렇죠. 레프트를 한 거고. 레프트 라이트 하신 분인데. 뭐 장관도 하셨고 뭐 많이 하셨더라고. 뭐 각하 그 대국 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차주철과의 그런 거랑 뭐 예를 들면 그 뭐 CIA 음모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뭐 민주혁명가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분이. 아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섞였긴 하지만 요즘에 좀 재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약간 열사라는 식으로 뭐 그분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건 맞지만.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혹시 뭐 10살까지 뭐 계속 얘기해봐요. 남산 부장들 6번에 가지 않고 남산에 갔었다면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그 얘기 있잖아. 6번 안 가고. 네. 6번 안 가고 그냥 남산 가가지고 맞죠? 아니 그러니까 6번에 가가지고 잡힌 거죠. 그렇지. 남산에 갔으면은 들어보니까 궁정동 안가가 원래 그 중정의 관리 감독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그렇죠. 그걸 완전히 은폐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6번에 가다 보니까 잡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또 전씨 그렇죠. 전씨가 등장했죠. 네, 또 등장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 그런 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씨가 했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아픈 뭐 시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지금 보면 뭐 그 동남아권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뭐 미얀마나 이런 뭐 유사 국가들 많죠. 그렇죠. 네, 군부 정치를 겪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굉장히 단기간에 진짜 해결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랄까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뭐 이런 얘기 자꾸 정치 얘기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맨날 냄비니 막 저희끼리 자조적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냄비 근성이니 뭐 끓었다가 없어지니 뭐 한국 사람들이 저희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지금 근현대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그 정권 교체를 한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87년도 맞나요? 그때 아마 그때 그저 우리 그 서울의 봄 보면서 그 전시 물러갈 때 네. 그때 생각하는 거 보면 저희 참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6월 민주항쟁 네. 참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 같고 그 정신이 이어지니까 제가 뭐 촛불도 들고 뭐 이렇게 시위도 하면서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한국 사람들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돌아서선 까먹긴 하지만 또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심지가 켜지면은 이게 그 국민 전체가 단합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좋다는 거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남산 부장 재밌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다. 아, 제가 영화를 7시 40분 조조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 그 이상한 영화들 있어요. 조조 보면 한번. 7시 40분 조조 영화. 제가 영화 중에 7시 40분 조조 영화 처음 봤는데 설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 공항에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오전에 할 것도 특별히 없고 해서 영화를 이제 보러 갔다 왔죠. 그런데 7시 40분 영화에 가니까 혼자 있더라고. 그런데 늦게 영화가 시작될 쯤에 2명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넓은 극장에 3명이서 영화를 봤는데 사모님 안 봤어요? 사모님은 안 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따로 집 근처에서 사모님하고 또 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혼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쨌건 지금 저희가 본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다른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재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모님의 투자를 돕기 위해서 베트남 부동산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또 그 투자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있죠. 수익률은 보장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률은 보장 못하고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뭐 베트남에 있는 매물을 알아본 것도 알아보는 조사였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 매물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곳이 없어요.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신고 안 하시고 하시지 않나 보통. 그런데 요즘은 또 찾아보면은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에서 지도를 해주거나 뭐 그런 없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 제가 좀 이런 얼굴 까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좀 일 좀 이게 너무 이게 서포트 안 해주시는 데 많더라고.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아놓고 이제 그냥 나 몰라 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잘 있을까? 요거 우리 잘 찍으면 이거 유튜브 조회수 괜찮을 것 같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막 자극적으로 있잖아. 네.
뭐 부동산 세금으로 남산을 가지 않게 해서는 막 이런 거 써 내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럼 막 자막도 빵빵 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마동석 아저씨 막 팔뚝 나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사람 그 세금 기동대 영화 있었잖아요, 드라마. 나오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튼지간에 그래서 제가 이모님의 합법적인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이제 한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또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서류가 미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시 베트남에 왔다가 내가 가가지고 그걸 또 서류를 보내줄 것도 아니고 보내주면 직접 하시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간 김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그 구비 서류들을 갖추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고를 이제 합법적으로 완료했죠. 아직 지금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은행으로부터 그 승인 코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부동산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인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은 환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같이 또 환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1인당 개인당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걸 이제 엄마도 계좌하고 아버지 계좌 하고 삼촌 계좌하고 그래서 뭐 몇 억을 모아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다. 그렇지 번거롭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식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정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이게 좀 Q&A 스타일로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해요 당신 혼자. 그냥 혼자만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Q&A를 하려면은 자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어디 산 거예요? 일단 하노이에 집을 사셨죠? 정확히 말하면 산 건 아니고 계약금은 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금은 걸었죠. 계약금을 걸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가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이제 보통 이제 뭐 또 다른 분 설명을 보면은 뭐 3번에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희 2번의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는 이제 가계약. 뭐 분양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본 계약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가계약 당시에는 보통 가계약금을 한국 돈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걸게 돼 있습니다. 가계약 때는 굳이 그 부동산을 구매하실 분이 현지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현재 계좌는 있으셔야 되잖아.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돈 쏠 수 있다고? 그렇죠. 어디로 돈을 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뭐 직접 한국에서 그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래도 한국 내가 우체국 통장에서 그거 이제 그 여기는 BIDB 통장으로 쏜단 말이야 돈을? 가능하죠.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대반출이라는 개념으로도 원래는 5천 불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1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에서 선지출을 해도 한국에서 인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 가계약금 그러니까 1만 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을 여기서 뭐 5%를 추가로 냈다. 그러면 요러는 순간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어려워지는 거야. 일단 뭐 그렇다. 그래서 뭐 5% 넘어간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가계약금, 그러니까 1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현지에서 먼저 내도 한국 그 신행권한테 받아주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가계약금 1000만 원 해당을 내고 내가 1000만 원이 더 있으니까 더 내고 와야겠다 해서 1000만 원 더 내면은 이제 신고가 안 받아지는 거죠. 일단 뭐 1000만 원까지는 그렇죠. 가계약금을 본다. 그래서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지에 있는 돈으로 이제 처리를 해드린 거죠. 이것도 문제되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처리를 한다면 나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또 환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의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가? 어쨌든지 코롱탕을 먹어보면 된다니까. 국세청 분들이 뭘 드신지 모르겠지만 순대국밥 한번 포로 드셔보시고 따라서 다시 한번 방송 찍는 거라고. 남산은 밑에 남산은 아니고 어디 있을까? 뭐 세종시 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남영동 남영동 그쪽 많이 갖고 뭐 있지 뭐 국세청 요즘 뭐 있을까요? 그 국세청 내가 그거 모르겠고 뭐 세종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정부 청사 이런 데 하여튼 뭐 보시고 일단은 얘기합시다.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은 해외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지인분이 계시거나 뭐 부동산 업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이렇게 얼굴 까고 하는 만큼 먹지 않고 잡아가십시오. 잘 처리를 해드리겠다. 잡아가십시오. 장난이고요. 어쨌든지 가계약금 거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가계약금을 걸 때 보통 이제 호수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그렇죠. 어디에 살 것인가? 뭐 베트남은 한국은 저희가 집을 안 사와서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좀 그게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호치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분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쿠폰 뭐 청약도 하고 뭐 이런 하는데 하노이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먼저 내가 이거 하겠다고 고르면 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본인들이 그 프로젝트 오너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 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쫙 나와 있어가지고 보통 엑셀 파일 같은 걸로 그렇죠. 빨간색으로 된 데는 이미 팔린 거, 네. 노란색으로 된 데는 지금 펜딩 중인 거, 뭐 흰색으로 된 데는 초록색과 흰색 비운 거는 이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 고르면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미리 한국에 넘어가기 전에 이모님 부동산을 그렇게 해서 골라 드렸죠. 제일 괜찮은 로얄층으로다가. 네. 저희 네. 그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지나간 얘기도 한번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고 뭐 일단 네. 전 방송 들어보시면 끝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물 네. 좋은 대로 저희가 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넘어가는데 가기 전에 준비했던 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 저도 요거 알아보려고 진짜 네이버, 구글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자료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단언컨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한 정보가 없고 똑같이 은행에서 서와 있는 정보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그렇죠. 훨씬 많더라고요. 적어 놓은 게 또 와전되고 와전되다 그렇죠. 보니까 와전되고 와전되는 정도가 그렇죠, 단데 그렇죠. 일단은 가계약을 하시면은 네. 이게 계약서가 보통 베트남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베트남어로 돼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기 읽을 때문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어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계약서를 쓰실 때 프로젝트 오너한테 얘기해서 우리 영어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영어본을 가지고 계시면은 신고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공증번역 하면 되지 않을까? 들어보세요. 공증까지는 필요 없답니다. 그 번역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번역인데 네. 그 프라이빗 번역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공증번역이잖아. 아니 공증 번역도 아니야. 그냥 번역 업체 도장 정도 찍혀서 있는데. 그 도장을 찍는 이유가 그것 근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아니야? 번역 공증을 하면 또 절차가 달라지는 거고 이 서류가 진짜 서류인 걸 인정하는 거고 그냥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냥 번역한 업체가 내가 이 컴퍼니의 이름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정도 도장.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치면 좀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야? 그쪽에 만약 문제 생기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은행분들 사정이고 어쨌건 저는 그 영문 번역서를 들고 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계약서를. 계약서를 베트남어로 썼지만 네. 요청을 했죠. 우리가 영문 번역서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영문 번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보니까 알아보니까 영문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근데 웬만해서 한국 사람들이 살만하고 외국 사람들이 살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번역도 그렇게 안 비싼데 현재 사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 비싸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계약서가 몇 장이지? 가계약서는 한 장. 가계약서 한 장. 한 장까지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면은 한 돈만 원 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네. 그냥. 근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본계약서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많은데. 그렇죠. 그 돈이 꽤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트남 해외 부동산 취득해야겠다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준비해야 될 사항이 9가지로 나와요. 9가지로. 네. 첫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가계약서. 요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해외에 계신 다른 분이 대행으로.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적혀 있어야 되는 내용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중개인 혹은 그 프로젝트의 오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 있으면은 깔끔하고 좋아요. 이거는 그 중개 업체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요 정도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정보가 없으면 또 그거를 보완하는 서류들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계약서를 쓰시면 그 내용 다, 적혀 있죠. 다 적혀 들어가 있죠. 있어요, 사실. 네네. 근데 뭐 일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화번호가 누락돼 있거나. 근데 이런 것들 그냥 가급적이면 다 넣어달라. 최대한 너의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주면은 될 것 같고. 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 부동산으로 가시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긴 한데. 그렇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로컬 부동산으로 가니까 모르더라고. 놓치는 게 있죠, 사실. 그렇죠. 로컬 부동산은 한국에 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개념 자체도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 없죠, 사실. 그렇죠. 그냥 자기 팔면 되는 편한- 도장만 찍으면 편한 되는데. 거니까 뭐 관심 있어, 애들이. 그래서 일단 그랬다. 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간평사. 그렇죠. 이 부동산이 얼마의 가격에 해당하나. 왜냐면 이것도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 당연하지. 내 부동산 2억짜리인데 4억이라고 뻥쳐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 4억 땡겨올 수 있잖아. 그렇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라는 걸 요청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매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네. 저도 아까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신규 분양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하는 매물일 경우에는 그 분양가표 분양가표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부동산 통해 가지고 하시면 아마 편하게 해주실 텐데 네. 로컬로 가니까 이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분양가표는 주되 네.
분양가표는 주는데 요거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분양가표도 가급적이면 영어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양식 있어요, 근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그 분양가 그냥 네. 뭐 그 영어로 된 걸 준비하시라. 그렇죠. 영어로 된 걸 준비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그 밑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해라. 중개인의 도장.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도 도장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뭔가 그 도장 찍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 부모님의 도장 하나 파야 되나? 그래 팔피다 뭐 이제 우리 얼굴 달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게 있으시면은 네. 현지에서 준비하실 것들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매도인의 실체 확인 서류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계약서상에 그런 그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매도인의 실체 확인 서류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하는 곳에다가 프로젝트 오너 그러니까 이 시행사의 사업 그 뭐지 사업자 등록증 비즈니스 라이센스 그렇죠. 비즈니스 라이센스 서티피케이트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부동산 네가 소속돼 있는 부동산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요청을 했죠. 영어까지. 근데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가 없을 건데 부동산 라이센스가. 아 근데 보통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개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물론 영어가 오피셜하게 나오는 영어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ERC라고 해서 그 모든 사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비즈니스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100% 베트남어기 때문에 뭐 영어로 된 버전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네, 영어는 네. 개인적으로 번역하셔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긴 했지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정보들이 충분하게 있으면은 이 매도인의 실체가 확인이 된다라고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없고요. 봤을 때는 이게 그 개인한테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뭐 그렇죠. 업자들한테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할 때는 아마 여기 3번 항목이 필요하지 요거는 않을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 이모님께서 그냥 저 시공사에서 물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서류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거는 뭐 준비할 거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셔야 되고요. 요것도 그 좀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 그래요? 네,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봐서 콜센터에도 제가 한국에 있는 은행 콜센터에도 한국 가기 전에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제가 옛날 이런 것 때문에 국세청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네.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답변 안 해주시더라고. 이런 업무는 이를테면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가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야. 네, 제가 좀 약간 되게 저도 이런 좀 되게 뭐 트리키한 일 때문에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건 네. 가장 안전한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이내로 발급된 등본, 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24 나 가시면은 가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그냥 쉽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은 그게 문제라니까 쉽게- 공인인증이 적폐라니까 이 적폐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외국 사는 사람들은 이거 네. 이제 그 뭐냐 만료되고 이러면 이제 못 쓰는 거니까. 네, 어쨌건 네, 주민등록 그렇다. 등본을 준비하시라. 이제 준비하시면 된다. 네. 3일 이내로. 그러니까 베트남 와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신 다음에 계약서 들고 이제 은행 가기 전에 그러면 그 그냥 동남아서- 참고로 부동산 신고는 어떻게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조월 이제 민간은행 위탁을 해서 민간은행 어디든지 본인이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시면은 된다. 러시안 캐시 해줍니까? 러시아 계신 은행인가요? 그 금융권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제2금융 아니야 되는데 러시안 캐시나 뭐였죠? 사나몬이 네, 되죠. 가급적이면 제1금융권으로 그렇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주민등록 등본을 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뭐 그 뭐지 원천소득증명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세금 세금 냈다는 납부한 흔적도 아니고요. 납세증명서라는 거는 보니까 심플하더라고. 너도 이 납세증명서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그거 괜히 잘못 거갔는데 뭐 모르면 할까봐 제가 여러 가지로 다 끊어갔어요. 근데 납세증명서는 말 그대로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 내역 없음 이렇게 딱 적혀있는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한 납세라는 장짜리. 게 네. 이제 빚이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빚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따로 빚진 거 없으니까 투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를 그렇죠. 요것도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우리 깔끔하겠다.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신고인 및 거주자의 실명 확인 증표라고 돼 있는데 실명 확인은 뭐야 또 이게? 신분증 신분증이야.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썼다 이거. 그러니까 그 여권 주민등록증 가져가시면 된다. 가져가시라. 요것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은행에 가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하고.
현장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대고객 설명서 및 확인서. 뭐 어려워요 느낌이. 근데 가서 이것도 주는데 사인만 하면 된다. 인스트럭션이겠지 그냥. 그래서 그렇죠. 배치하는 사진입니다.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조회표. 이게 또 뭐였어? 이것도 그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등급이 얼마인지. 네네. 근데 저희 또 이모님께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위임장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은행에서 위임장을 써주고 뭐 그 당연히 원래 그렇죠. 당신 누군 줄 알았어. 그쵸. 저 인감증명서 띄고 뭐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알아봤더니 안 됩니다. 신고는 무조건 본인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직접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본인이 오셔가지고 잠깐만. 서류를 베트남도 처리하고 그런 거 있었는 것 같아. 맞아. 위임장. 베트남은 근데 위임장이 많이 먹히긴 하니까. 네. 그렇다. 예. 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신고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신고를 하면은 이거 은행도 창구가 잘 몰라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거 몇명 보겠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알더라고요. 혹시 그 제가 갔을 때 저희 업무 봐주셨던 분이 이제 한국에 가르치러 들었군요 또. 우리은행 그 담당자 대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명함도 드렸어요. 네, 관심 많이 가지셨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너무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보통 뭐 은행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일하시면서 몇 번 만나시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 게 해외 이제 법인 내셨는데 이제 그 자본금 이제 옮기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신한 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신한 담당자분께서도 이제 처음 해보시는 일이다 보니까 잘 얘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 신한 담당자분 통화해서 그분이 영어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풍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제 그분도 이제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본사의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럼 본사에다가 요 업무만 처리하는 전문 담당자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건 저렇게 쓰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몇 번 전화로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재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서류 작성하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개인 정보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자 정보 작성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계약 내용 몇 평인지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작성만 하면은 이제 심플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스캔 떼셔가지고 본사에 올리시면은 본사에서 계속 하나하나 검사한 다음에 승인 번호를 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되진 않고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뭐 최소 몇 시간에서 오래 걸릴 때까지는 뭐 하루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걸리는 거야? 진짜 기절하겠다 정말. 한국은 원래 전산이 이렇게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름답습니다. 야 베트남에서 무슨 하루 만에 끝내는 일이 없는데 어딜 가나.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이런 거 보면 한국 전산이 참 위대하다 진짜 이게. 나는 당신이 그 얘기하길래 한 3일 딱 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누르면 바로바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은근 3시간이라는 게 큽니다, 어떻게 사실. 생각하면 길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마 그 은행이라든지 그 정부 담당자분들 도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3시간이. 사실 이거 보면 이 최부승과 취득 신고를 하면 신고에도 보면 본신고가 있고 내신고라는 게 있어요. 뭐야 내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계약금을 빼기 위한 신고. 근데 가계약금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현지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계약서만 들고 가도 본신고가 됩니다. 어쨌건 추후에 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신고란 얘기가 만약에 계약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의 펜트하우스 100억짜리 사는데 계약금이 100만 원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내신고라는 걸 하고 가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가계약서 본격 들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본신고를 하는 개념으로 두 차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마 베트남 부동산이 뉴욕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계약서만 들고 와도 어쨌건 전액의 돈이 나가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세금 얼마 떼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세금? 판매면 그런 거 몰라요. 예를 들면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제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적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드를 할 수 없던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인사나.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뭐 이런 건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잠깐 쉬고 공부를 하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세금을 내면은 한국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을 빼고 내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세율이 10%야. 한국 세율이 6%야. 그러면은
10% 내면은 한국 6%는 안 내도 되죠. 왜냐하면 10%를 냈기 때문에. 베트남이 부동산이 개인 소득세가 5%고요. VAT가 네. 5% 냅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10% 내거든요. 저는 지금 매매 시에 그 양도소득 제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5%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네. 일단은 베트남에서는 2%가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따로 세금 내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베트남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2%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그 매매 가격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2% 낸 거를 차액을 공제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중에서 세금이 비싼 건 내야 됩니다. 비싼 거. 비싼 거 내야 됩니다. 비싼 것만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도 흔히 저희가 한국 사람들 문제 생긴 게 이제 소득세, 뭐 개인 소득세가 베트남이 저희가 소득 구간이면은 예를 들어 한국 사람 월급 같은 경우 소득 구간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베트남에서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가면은 소득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뭐 한국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실수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저는 처음에 요거를 진행하고 은행 가서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 돈을 바로 프로젝트 오너한테 혹은 부동산 중개인한테 송금을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네.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 신고를 완료를 하면은 어느 계좌에 돈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시행사, 네. 그 아파트 프로젝트 오너라고 하죠. 두 번째가 이제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배우자 및 본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 말고는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없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차피 중개인한테 돈 보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시공사한테 보내는 것도 상관없고 계약한 당사자한테 보내는 거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추후에 이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아파트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다시 돈을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전에 현지 계좌가 있어야 된다. 그게 편하시죠. 본인의 여권 명의로 된 현지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계좌에서 송금을 해가지고 돈을 사야지 나중에 차익이 생겼을 때 그 계좌로 다시 돈을 받아서 한국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현지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걸고 신고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쯤에 저희 이모님께서 베트남으로 오실 예정인데 그 계좌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간접 투자 계좌가 있고 직접 투자 계좌가 있는데 그냥 은행 계좌. 은행 계좌? 네, 그냥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그래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근데 막 간접 투자 계좌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죠. 보통 주식 같은 거 하실 때 만드는 계좌고 직접 투자 계좌가 이제 회사 법인 내으시거나 이제 뭐 이런 거 하실 때 내시는 뭐 건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인 데포짓 그렇죠. 통장에 있으면 된다. 네, 어차피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지금 한국은행, 외국은행을 1위를 달리고 있는 은행인데 여권만 들고 가면 은행 계좌 개설해 줍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실제 투자할 때 말고 만약 투자 관심 있어서 여행 오실 때부터 계좌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다. 그리고 계좌 만들었을 때 뭐 핸드폰 번호로 송금하고 할 수도 있긴 한데 OTP를 생성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OTP는 50만 동인가를 내면 만들어 줄 텐데 OTP가 있으면은 금액이 1일 한도 금액이 20억까지인가? 20억까지인가? 20억 돈까지. 20억 동이겠지. 20억이면. 그렇죠. 20억 동이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20억 돈까지 송금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OTP 있어? 신한에? 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는 하루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제한돼 있고, 1억 동으로 제한돼 있고요. OTP를 쓰시면은 50억, 20억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20억, 네. 10억에 20억 정도인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시면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께서 이를테면 2월 14일 날 넘어오셔야 되고 2월 14일 날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문제가 보통 이제 가계약금 걸었잖아요. 그럼 본계약 할 때 20% 정도를 내게 돼 있어요. 보통 20% 정도. 네, 20% 정도를 내게 돼 있는데 20%를 안 내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이지 그게? 왜냐면 은행 계좌가 없잖아. 그렇죠. 돈을 못 보내잖아. 근데 본 계약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보통은 돈을 내고 나서 본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돈을 안 낸 상태에서 본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저는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건 다 해줘요. 네? 해줄 것 같아. 당연히 해주죠.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그 약간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은 돈을 송금해야지 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유도리 있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해줍니다. 왜냐면 팔겠다는데 네, 팔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주겠다고 확실히 얘기하진 않았는데
되는 것 쪽으로 확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간다 그래요? 그러면 해줄 거야 아마.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게 은행이 다르지만 당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신한은행에서 베트남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당일 처리가 되고 타행인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 3일 소요가 정도 되니까 그게 3영업일 걸린다더라고 보니까. 네. 타행 송금이. 그렇죠. 이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알아봤죠. 만약에 계약할 때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 이모님께서 금요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가시는데 금요일날 일을 하고 토요일날 할 수 있는데 금요일날 와서 돈을 보내도 토요일날 돈 못 받잖아. 그렇죠. 주말은 쉬기 때문에 월요일에 돈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은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뭐 돈 계약을 못 하냐 이건 아닌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은 그게 돈을 안 넣는데 안 넣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되면 그 은행에서도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아니 뭐지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증서를 끊어준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좀 유도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네. 그래서 어쨌건 신고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현지에 계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돈을 빼기 쉽다. 네. 은행에서 또 신고할 때도 또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통화로 송금을 할 거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거 있죠. USD로 송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VND로 송금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VND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금액이 VND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VND에 맞춰 송금을 해야 되지. 그거를 USD로 하면 환율 변동도 있고. 그거 생각보다 꽤 납니다. 그 순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요 사이에 갑자기 네. 돈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USD로 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져서 그냥 VND로 송금을 하시면은 뭐 20억 동 아파트다 그러면은 그냥 20억 동 송금하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알아서 송금 계좌 해가지고 네. 20억 동 바뀌도록 돈을 넣어주니까 VND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현지에 오시면은 뭐 VND 계좌나 USD 다 만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USD 계좌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이 돈에 맞춰가지고 예전 손님분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 돈 맞춰가지고 달러 들고 왔는데 환율이 바뀐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래도 풀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뭐 한국이랑 그때 송금했던 요거랑 뭐 사정이랑 맞춰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사실은 뭐 베트남 계좌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드릴 말씀 다 드렸나 싶은데 뭐 오잖아 더. 뭐 근데 또 얘기를 더 하자면은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은 할인해 주는 금액들이 꽤 커요. 제가 이번에 이모님 도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건물을 짓고 있고요. 분양을 이제 최근에 막 시작을 한 거고 2022년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인데 멀었습니다. 건물 지으려면. 네, 그럼 2년 뒤잖아. 그렇죠. 보통 이제 규정으로 박혀 있는 게 아파트를 받기 전까지는 70%까지 낼 수 있고요. 25%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남잖아요. 25%는 아파트를 받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내게 돼 있어요. 25%는 그거는 고정이야. 나머지 5%가 이제 나머지 5%는 그 핑크북이라고 소홍이라고. 그렇죠. 그 등기부 등본을 받을 때 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30%는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70%가 있잖아. 70%는 이제 그거는 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할 때 20%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또 10% 내고 10% 내고 뭐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냅니다. 한 달 반마다 5% 내고 5% 내고 이렇게 그 계약금 납부 그 일을 정하는데 만약에 계약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돈을 70%를 처리할 경우에는 뭐 아파트마다 다르고 기간마다 다르지만 6% 저희는 이번에는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손해하네요 그거. 왜? 그 은행 넣으면 7%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말이야. 네. 물론 그 이모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네. 뭐랄까요 지금 노동 비자가 없으면 이자를 못 받게 하지만 예를 들어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팁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집을 네. 산다고 하면은 굳이 그 넣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고 뭐 이자 받으면서 하셔도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네. 그게 복잡하니까 그래봐야 신한은행에서 만약 할 경우에는 6%가 안 되잖아요. 신한은행 지금 몇 프로 주지? 5.8% 주나?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돈을 보내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하시고
돈을 먼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거 한국에 넣어놓으면은 이자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으로 싹 보내버린 다음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낸 다음에 그 본 계약 하신 다음에 70% 내시면은 이제 6% 정도 그건 공제 좀 받으실 진짜 수 있고요. 좀 미안하게 좀 너무 얄팍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볼 때는 자기네들 이자 7% 받는데 야, 네. 그 1년 먼저 냈다고. 그것도 생각해봐. 2년이야, 먼저 2년이야. 3.5%짜리인데 그거.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웃긴 하겠다.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한국 분들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고. 네. 어쩌면 그렇게라도 할인 받는 게 뭐 좋잖아요. 안 받는 것보다야.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또 모르겠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또 그 뭐 유동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자전거. 네네. 혹시나 그 돈 미리 선불로 안 내고 좀 아껴가 내시다가 큰 거 하나 터져가지고 집에 열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돈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본인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은 된다.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선불로 냈을 때 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인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네. 건 좀 있습니다. 한국도 있나 그런 거 모르겠네. 한국도 있겠죠? 한국도. 돈 먼저 내면 다 좋아하지. 그렇지. 깎아주겠지.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최소 은행 이자만큼 깎아줄 것 같긴 해. 네. 맞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분양 여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임대 수익도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해부동 취득 신고를 하면은 취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이거 신고했다고 하는 신고 수리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핑크북을 내면 그게 베스트지. 그렇죠. 근데 핑크북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 계약서와 아마 납입된 증명서들을 또 모아가지고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 인계를 받은 다음에 한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뭐죠 그게? 집 받는 거. 승계. 집 승계를 받은 다음에 어쨌건 그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도 신고를 해줘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계속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을 또 국세청에 해줘야 됩니다. 명의 변경이나 뭐 매도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제 코렁탕 매기로 오는 거죠. 개인 소득세가 개인 사업자가 어차피 임대는 줄 수 있으니까 네. 베트남 내에서 그걸로 등록을 하시면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죠. 베트남도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보통 그걸로 그 등록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임대를 준다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자꾸 이게 중요하더라고.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약간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세탁 바꿔가지고. 베트남 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고 과정을 좀 알아봤는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까? 그래서 한번 한번 따봅시다 그런 거에서 한번 따볼까요? 괜찮지 그런 거에서. 이런 건 따놓으면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그렇죠. 얼마 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그렇죠.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얼마 든지 알면 뭐해? 돈이 그러니까, 있어야지.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가 강남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소득 신고야. 내가 집값 뭐 예를 들면 3년 안에 5배 오른다 하면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거 내가 지금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하면 되는데. 항상 말하지만 이제 부동산 이제 이런 게 좀 그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맨하탄에 집값이 오를 줄 알지만 또 맨하탄에 살 수 없다라는 약간 그 가슴 아픈 거. 근데 지금 방송을 보니까 네. 그 PD쇼에서 만든 방송을 보니까 저희 강남구 집값이 맨하탄보다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맨하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어디죠? 타임스퀘어 쪽에 타임스퀘어 쪽에 있는 있는 신규 건축한 아파트의 네. 평당 단가가 네. 그 허름한 저기 그 뭐야 어디 그 어디야 강남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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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아파트 그렇지. 보다 싸다. 부지가 넓지 않아요 거기보다 맨하탄이. 아니 평당 단가로 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그 보유세를 많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유세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보유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유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투자가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서울 집값은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돼 있다고요? 저는 대평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모든 코리안에 관련된 거는 디스카운터가 되는 게 네. 저 북한가 핵가진 친구들 때문에 모든 디스카운트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남북 통일이 됐다. 주가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도 노스 좀 코리아 있고. 디스카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이 뭐 8위 기업, 7위 기업 하죠. 전 세계 기업을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죠. 10위권, 네, 10위권 10위권 기업으로 아니죠. 네. 제가 안팎으로 하는 기업으로 있는데 네. 그거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저희가 되게 안전 불감증을 느끼잖아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쟤들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희는 분단 국가고 전쟁적인 국가잖아요. 사실이 네. 외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도 강남 집값을 제외하고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저평가되는 게 있지 않냐 서울 집값이라는 게 왜냐면은 서울처럼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지금 인구가 1,000만 사는 도시고 그리고 1,000만 사는 도시가 아프리카에 사는 1,000만 도시가 아니고 세계 10위권 국가의 수도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도 생각보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도 뭐 제 생각했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하고 사실은 뭐 뭐랄까요 그 뭐죠 한 나라에 있는 그거를 다 이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5천만 국민이 살고 싶어 하시는 곳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뭐 비싸긴 하고 사실 제가 들어갈 수는 없긴 하지만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해봐요 제가 요즘에. 그리고 만약 남북 통일이 됐다고 하면 서울 집값이 얼마나 뛸까 여기서도. 예. 만약 당신한테 10억이 있으면 네. 어디서 할 거예요? 서울 사야지 무조건. 베트남 말고 무조건 서울이에요. 서울. 자 무조건 서울입니다. 서울은 제가 봤을 때 불패다. 5억이 있다. 어? 5억이 있다. 5억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나? 할 수 있죠. 그럼 서울 가면 되잖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 아무래도 리스크랑 뭐 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날 건데 네. 5억 있으면 저는 서울에 살 것 같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베이징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에 있는 그 화장실 한 칸을 5억을 주고 오겠다. 뭐 이런 것들. 안 오르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얻기 힘들고.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5억을 주고 이제 베이징에 집을 저는 살 수 베트남에 있어요. 살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으로 오십시오. 베트남에 산다. 뭐 이런 얘기 맞춰줘야지 이제 사람 연락을 올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베트남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메리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 5억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나요가 일단 궁금해요. 사실 5억으로. 있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모르는 데들 말고 네.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에 한강을 못 사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말하는 5억으로 집을 살 수 있냐로 내가 질문을 한 게 그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근데 5억으로 집을 못 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베트남에 5채를 사가지고 그거 괜찮다. 그게 해외 부동산의 장점이 그런 거지 사실은 뭐.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래야지 오늘 뭐제 죽어도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쉽고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5억으로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20억이 있다 서울에 집을 사야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20억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억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오늘 그 네, 20억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방송 이제 네, 굿모닝 굿모닝 비엔남.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네. 또 하트 맞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 사고 싶네요. 저도 요즘에 짐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임대료가 이게 상당하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이 임대료 계속 빠지는 거 생각하고 그렇죠. 또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이 이 프로의 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20억 주고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20억이 뭐 강남이 20억이면 사겠지 지금? 평당 1억씩 하니까 20평짜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네. 20평짜리 집을. 저는 20억 있으면 그냥 대구 집을 살래요. 대구 수성구에.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뭐 부동산 구매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네, 오늘 67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 반입니다. 지금. 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안녕. 마무리하겠습니다.